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정책론 7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강의를 하는데, 그 안에 세부 챕터로서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과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 발달 이론에는요, 다양한 이론들이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일부 많이 빠져 있는데 보충하는 의미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양심 이론이 있습니다. 합리 이론, 산업화 이론, 테크놀로지 이론, 시민권론 이론, 음모 이론, 종속 이론, 확산 이론, 엘리트 이론들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렇게 타이틀만 얘기했지만, 이렇게 타이틀을 얘기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여러분들이 이 정도 감이 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잠시 후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 사회민주주의 이론, 국가중심 이론, 이익집단 이론에 대해서도 더불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분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험에 나오는데요,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라고 해서 초기 모형과 그 다음에 1990년대 후기 모형으로 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후기 모형만 시험에 나오느냐? 그러면 좋은데 초기 모형도 시험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초기 모형과 후기 모형을 모두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모형은 4가지의 모형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 후기 모형은 거기에 페미니즘과 녹색주의 이 2가지를 추가해서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의 발달 이론, 저는 9가지로 축약을 해봤는데요. 9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명을 같이 들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사회 양심 이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타이틀에 대부분의 답이 있죠. 사회 양심 이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심 때문에 사회복지가 발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과 사회 의무감이 중대되면서 사회정책이 발전되었다. 교수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떼부자가 된 거죠. 엄청 많은 돈을 벌었어요. 자, 내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할 때 나와 함께 일하는 종사자의 처우가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죠. 그랬을 때 그 종사자들로 인해서 벌어들인 돈을 나 혼자 다 쓸 수 있을까요? 양심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요? 종사자들을 위해서 양심이 움직여서 종사자들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양심에 따라 행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뭐가 된다? 복지의 발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자, 국가도 뭐예요? GDP, GNP가 계속 상승하고, 그리고 사회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국가 재정이 탄탄해지니까 국가가 그 탄탄해진 것을 기반으로 양심적으로 뭘 하기 시작해요? 공공부조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죠. 그 제도들을 만들었더니 그것이 결국은 사회복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했더니 그것이 결국은 복지의 발전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사회 양심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이 국가의 자선으로 간주되어서 이용자의 권리가
이용자의 권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는 순수하게 국가가 뭐예요? 양심에 의해서 퍼준 거잖아요. 그러니 여기에는 누가 없어? 이용자의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용자는 받았을 뿐인 거죠. 이러한 맹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합리이론입니다. 합리이론.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파생되는 사회 문제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접근을 했더니 그것이 무엇이었다? 결국은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죠? 합리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행정론이나 이런데 그리고 정책에 서도 나오는데 합리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우리가 파고들었더니 그것이 결국은 뭐였다? 현재 발생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어떤 방안, 전략들을 세웠더니 이것이 결국은 뭐였다? 맞아요.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리이론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산업화 이론입니다. 자, 산업화 이론도 그 안에, 합리이론도 그 안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었다라는 것이고, 산업화 이론도 그 안에 답이 있죠. 산업화. 여러분들 산업화, 현대화가 되면서 무엇이 발생하죠?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산재가 발생하고 대기의 공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산업화 현대화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만 발생할까요? 아니죠. 현대화 산업화로 인해서 뭐예요? 자본들이 축적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보험료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았으니까 뭐예요? 그 물건 판매에 대한 조세 수입들이 발생하고, 자, 그래서 산업화 이론은 뭐냐면 산업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산업화로 인해서 축적되어지는 자원들이 있죠. 반면에 이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산업화 이론은 이 산업화로 발생하는 자원을 이 산업화로 발생하는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자원을 이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자원을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사용했더니 이것이 결국은 뭐였다라는 거예요? 복지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산업화 이론은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자원을 가지고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산업화 이론이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학자로 윌렌 스퀘어 루보가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서로 다른 정치 이념과 문화를 가진 국가들도 일단 산업화가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면 유사한 사회복지 체계를 가지게 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수렴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산업화. 산업의 수준이 유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라는 국가도 산업의 수준이 70%라 그러면 이 70%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가지고 70%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잖아요. B라는 국가도 70%야.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는 결국은 뭐에 수렴한다? 산업화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의 정도에 따라 수렴하게, 복지는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수렴 이론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욕구만 있으면 자동으로 제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보는 기술 결정론적 관점, 정말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의문을 제기해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 과연 산업화가 이 정도가 되면 그 욕구가 다 동일하고 그 수준이 동일하게 형성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수렴될 것이냐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글쎄요 라고 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 맹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테크놀로지론입니다. 테크놀로지론은 사회정책의 변화를 사회행정 및 사업 기술의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회 정책의 변화를 사회 행정이나 사회 사업 기술의 발달 같은 결국 사회복지적인 것이 아닌데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 행정이나 사회 사업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즉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이 뭐예요? 테크놀로지, 기술에 관한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 인간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의 향상 등이 복지 제도를 발전시켰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뭐다? 기술이 복지를 발전시켰다? 그 말 그대로 기술 테크놀로지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민권론입니다. 시민권론은 마샬의 시민권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이름과 학자와 이론을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민권론은 어떻게 발전됐냐 하면요. 우선 법 앞에서의 평등과 같은 공민권, 그죠? 18세기에. 그 다음에 참여권과 같은 정치권, 19세기에. 그 다음에 복지권과 같은 사회권, 20세기. 이렇게 공민권과 정치권과 사회권의 순으로 뭐가 바뀌냐면 시민의 권리가 바뀐다라는 거죠. 단순히 평등의 개념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을 얻었고, 단순히 참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회권은 뭐냐면 개인의 자유보다 무엇을 더 중시한다? 공익을 더 중시하는 사회권으로 시민권이 발전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시민권이 발전되면서 시민권이 발전과 더불어서 사회복지도 발전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사회복지도 보면 우리가 어떨 때 사회권이라 그래서 공익을 위할 때,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익을 위할 때 사회복지가 더 발전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민권과 참여권과 사회권으로 시민권론이 발전되면서 더불어서 뭐도 발전됐다?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도 발전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마샬의 시민권론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사회권이 확립되면서 사회복지도 권리의 차원으로서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두 가지가 공존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커지면 뭐가 발생하죠?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이 존재하죠.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불평등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20세기에 사회권이 도입되면서 사회권은 뭐라 그랬어요?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이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권이 서로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있다, 양립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본권에서 빈익빈 부익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자본권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론도 발전돼서 사회권으로 공익을 위한 20세기에 공익을 위한 시민권으로 확대되고 있잖아요. 근데 공익을 위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불평등이 아니라 평등의 기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와 사회권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양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음모이론입니다. 음모이론은 누가 음모를 내겠어요? 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음모를 펴겠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 음모를 펴겠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이런 사람들 있죠. 최근이 아니라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죠. 뭔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 연예인이 어떤 큰 이슈가 빵 터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또 무엇을 숨기려고 저렇게 터트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지금 저렇게 연예인을 터뜨리는 데는 깊은 내막, 음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음모 이론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음모를 펴는 주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기득권자가 음모를 펴요. 그래서 뭐예요? 이 음모 이론은 기득권자에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모를 왜 펴요?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모 이론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라는 거죠. 뭐예요? 비스마르크가 당근과 채찍과 당근을 준 이유가 뭐였어요? 음모 이론이 있었죠. 뭘 위해서? 비스마르크는 코퍼라티즘이라는 국가가 뭔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음모들을 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음모 이론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이 사회 양심 이론과 음모 이론은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느끼셨나요? 사회 양심은 양심이 있어서 했는데, 음모 이론은 통제하기 위해서 음모를 두고. 그래서 사회 양심 이론과 음모 이론은 서로 상반되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속 이론을 보겠습니다. 종속 이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종속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발전됐다. 종속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선진 자본 국가가 후진 또는 제3세계 저개발국 사이의 관계를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뭐다? 종속시키기 위해서 당근을 준 것이 무엇이다? 종속 이론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생활보호법이 언제 만들어졌죠? 1961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생활보호법이 1961년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체가 뭐였죠? 네, 1944년 이 정도 나오셔야 돼요. 조선 구호령. 그리고 이후에는 1999년 9월 7일 날 국민기초국기법, 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이 1944년의 조선 구호령, 왜? 우리나라에게 음모 이론도 될 수 있지만 종속 이론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 종속, 다스리고 지배하기 위해서 뭘 준 거예요? 당근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종속 이론은 그래서 착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근을 주는 것, 이것이 뭐다? 종속 이론이다라는 거죠. 이 종속 이론과 또 반대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확산 이론입니다. 교수님 재밌네요. 재밌는 거 맞으시죠? 종속 이론과 반대되는 건 확산 이론. 종속은 어떤 거예요? 착취 관계를, 말 그대로 수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가 발전됐다라고 보는 것이 종속 이론이라 그러면, 확산 이론은 그런 종속 관계가 아니라 말 그대로 확산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확산은 두 가지의 확산이 있습니다. 무슨 확산이냐면 위계적인, 종속 이론과 비슷한 위계적인 확산이 있고요. 위계적인 확산이 있고 이웃. 바로 이웃이기 때문에 확산되어지는 공간적인 확산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산 이론은 한 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착취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지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복지가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 이것은 종속 관계가 아니죠. 자, 그래서 종속 이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만들어졌고, 정책을 합리적 과정이 아닌 모방의 결과, 다른 말로 뭐예요? 벤치마킹. 저 나라 복지가 잘 돼 있네. 저 나라의 복지를 우리가 좀 배워볼까? 벤치마킹 하는 데에서 어떻게 해요? 선진국에서 복지 후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위계적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가까운 인근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공간적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복지가 앞섰던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사회 문제가 더 빨리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위계적 확산의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뭐예요? 공간적 확산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엘리트 이론입니다. 엘리트 이론은 자, 거두절미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소수의 전문가 엘리트가 그냥 만들어낸 것이 복지 정책이다.
그래서 이 소수의 전문가에 의해서 복지는 발전되어져 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엘리트의 가치나 과업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된다라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이론. 이렇게 하니까 사회복지가 왜 지금까지 발달되어져 왔는지, 어떻게 발달되어져 왔는지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신마르크스, 사회민주주의, 이익집단이론, 국가중심이론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같이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신마르크스주의 이론입니다. 여기서는 독점 자본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 우리가 잠시 뒤에는 마르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앞에 신이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어요. 신이라는 단어가 붙여 있는 것은 그냥 마르크스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복지국가에서도 자유주의가 있었고 신자유주의가 있었죠. 복지국가를 사이에 두고 과거에는 자유주의라고 그랬는데 복지국가 후에는 신자유주의. 그러면 이 앞전의 자유주의와 이 신자유주의는 뭔가 다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들이 포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르크스라 그러면 어떤 혁명에 의한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는 혁명에 의한 평등을 원하고 자본 축적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신마르크스주의는 자본 축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봅시다. 전통적인 마르크스는 복지국가를 전면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개혁이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죠. 자, 마르크스는 평등인데 복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하고 있어요?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고 있으니 마르크스 관점에서도 나쁜 건 아니야. 그래서 더 이상 복지국가를 무시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입장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 복지국가는 발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복지는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래서 이 신마르크스는 독점 자본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복지국가가 등장했다라고 봅니다. 복지국가가 왜 등장했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그 자본주의, 독점 자본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결국은 복지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회보험, 국민연금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보장 제도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돈이 누구가 관리하게 되죠? 국가가 관리하게 되죠. 자,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독점 자본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 축적과 정당화라는 자본을 축적하는데 그것을 복지국가라는 타이틀로 뭐 하고 있어요? 정당화시키고 있죠. 너희들 돈 내, 사회보험 내. 이거 너희들을 위해서 쓸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투명해. 이 돈은 평등함을 위해서 쓸 거야. 라고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모순을 갖고 있다라고 신마르크스는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 신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복지국가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너희들은 모순을 갖고 있어. 자본 축적과 정당화. 자본 축적이라는 것은 횡포를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인데 자본 축적을 정당화시키려고 복지국가를 얘기하고 있어. 결국 너희들은 이 자본 축적과 정당화가 나중에는 엇박자 나면서 너희들은 뭐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는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신마르크스주의는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회민주주의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1930에서 70년대 복지국가는 자본과 노동의 계급투쟁에서
노동자 계급이 얻어낸 성과물이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커질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익집단 이론은 뭐냐면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이익을 추구하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가 발달하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당은 어때요? 정당은 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의 연합체죠. 정당 자체가 뭐예요? 이익집단의 연합체잖아요. 그죠? 민주당, 한나라당, 당이 저는 그거밖에 몰라서요. 자, 이러한 이익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지하는 정치가를 뽑을 수밖에 없고 자신들의 유리한 프로그램 정책을 증대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익집단 이론은 결국은 뭐예요?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는 발전됐다라고 보는 것이고, 끝으로 국가중심 이론입니다. 국가중심 이론은 수요에 있지 않아. 복지가 수요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 공급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회복지의 수요 증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공급, 국가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공급 측면에 초점을 두고 복지국가의 발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와는 별도로 국가 구조의 차이에 따라 복지 제공의 정도가 달라진다. 국가가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복지의 정도는 달라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 관료의 자기 이익 추구 행위가 복지국가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여기는 것이 국가 중심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울 마지막 주제입니다.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는 초기 모형으로 4개의 모형을 채택을 하고 있고 1990년대 후기 모형으로 거기에 녹색과 페미니즘주의를 추가해서 6가지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가 시험에 그래도 가끔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 초기 모형입니다. 초기 모형. 반집합주의, 소국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자, 여기에서 반집합. 집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공동체를 의미하겠죠. 자, 복지가 잘 됐다라는 것은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평등을 얘기하는 것이고 집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집합주의를 반대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합주의는 평등과 집단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지극히 어떤 거예요?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 집단을 반대하니 개인주의적인 것이죠. 개인주의적, 다른 말로 어떤 자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적 가치는 소극적인 자유, 개인주의를 얘기를 하고 이 개인주의,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기 때문에 불평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여함으로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집단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고 자원의 낭비면서 경제적 비효율이 높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빈곤 완화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필요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반집합주의에서 이제는 적극적이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집합주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소극적 집합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정 부분 어떤 평등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중심 가치는 소극적 자유고 개인주의인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실용주의, 합리주의.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으면 비리와 빈곤을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효율적인 요소에 한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국가가 조건부로 개입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서 국가가
부분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뭐예요? 소극적인 집합주의다. 그래서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찬성의 입장을 갖고 있고요. 자동 조절 능력이 없는 자본주의를 보완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최저 수준의 보장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나아가서 페이비언 사회주의가 있습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심 가치는 뭐예요? 적극적인 자유의 평등, 동포에 딱 와닿죠. 사회민주주의 평등의 중심 가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개입은 적극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왜? 자유시장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장 보완 기능을 정부가 수행해야 되고 복지국가에 대한 관점은 적극 찬성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불평등 완화에 대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이게 쭉 제가 이렇게 사선을 긋습니다. 마르크스주의도 똑같아요. 적극적인 자유,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마르크스가 같죠. 평등도 같아요. 동포의 우애도 뭐 같네요. 그죠? 정부의 개입도 같아요. 그런데 복지에 대한 것은 어떻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반면에 마르크스는 복지국가를 적극 반대합니다. 둘의 차이는 뭐냐? 둘 다 평등을 원하지만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만드는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그러나 마르크스는 뭐냐면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뭐 사회보장, 공공부조, 보편적 서비스 이런 걸로 평등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마르크스는 평등이 이루어진다? 혁명, 개혁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복지가 필요 없는 거예요. 복지가 아닌 뭐를 통해서 평등을 이룬다? 혁명을 급진적으로 이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는 복지의 수준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르크스는 동일하게 평등을 주장하지만 뭘 통해서 점진적인 평등이 아니라 혁명을 통한 평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는 시간 1990년대에 4가지였던 이데올로기가 여기에서 2가지가 더해서 6가지로 늘어나는데 페미니즘과 녹색주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신우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봤던 반집합주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도 노선은 소극적 집합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앞에 뭐예요? 페이비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마르크스 그대로 왔죠. 자, 그러면 신우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신우파의 가치는 뭐예요? 신, 우파, 자유주의, 신, 보수주의. 다, 그죠?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교수님, 신자유주의하고 신보수주의, 유사하다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신우파,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 같다라고 보시고, 신우파의 3대 가치는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자유와 개인주의와 불평등은 어쩔 수 없어요. 개인주의가 있는 한 불평등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우파의 3대 원칙은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기억해 두세요. 국가의 역할은 축소, 작은 정부를 외칩니다. 신우파는 작은 정부를 외치는 거죠. 정부의 개입이 유예하다라고. 그래서 작은 정부를 외치고, 평등보다는 시장의 기능과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자유와 개인주의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집합주의의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도 노선은 어떻다 그랬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안에서, 방안 안에서 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지국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실용적 성격이 있고 정부의 행동이 필연적이거나 효율적일 때만 국가의 개입을 긍정한다. 그래서 국가의 조건부 인정입니다. 개입의 조건부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소극적 집합주의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민주주의, 이젠 너무 잘 알죠. 평등과 자유와 우애, 민주주의와 인도주의 등을 강조를 하고 있죠. 시장체계에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시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책임은 필수적이고, 점진주의와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왜 점진주의와 민주주의를 여기다 놨냐면 뭐와 구분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주의와 비교하기 위해서. 마르크스는 혁명을 통해서 어떤 급진적인 관점이었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는 점진적인 사회주의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페이비언 사회주의 관점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르크스, 마찬가지 자유와 평등 우애에, 그죠?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평등과 계급 간의 갈등은 정부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역할로 이루어지는데, 신우파의 자유가 불평등과 동의어라 그러면, 그죠? 신우파에서는 자유가 뭐와 같은 거예요? 자유 이퀄 불평등이죠. 근데 마르크스주의자가 주장하는 것은 경제적 평등 없는 자유는 기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에는 뭐가 있어야 돼? 평등함이 보장될 때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지, 빈익빈 부익부가 발생하는 그 안의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기만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페미니즘. 자, 페미니즘은 양성평등의 관점을 갖고 있죠. 자, 양성평등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동안의 우리나라, 아니, 세계의 복지정책은 과연 양성평등에 기인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정책들이 만들어졌잖아요. 돌봄 정책이 만들어진 것이 여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페미니즘 관점에서 복지국가를 좋아하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자, 케어 정책이 결국은 여성을 위한 정책일까요? 그 자체가 뭐가 전제가 돼 있죠? 케어는 여성이 돌봐야 된다라는 것이 암암리에 깔려 있죠. 그리고 사회보험의 대다수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근로자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근로자는 누구예요? 대부분이 남자였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은 누구를 위한 정책이었어요? 남성을 위한 정책이 주를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 관점에서 보면 복지국가가 여성 특유의 욕구에 대한 배려에 실패했다라고 복지국가를 반대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어때요? 그 정말로 양성평등에 기인한 정책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페미니즘주의의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관점은 이제 바뀌고 수정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예측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녹색주의입니다. 자, 환경을 중시하는 녹색주의는 사회복지를 긍정하고 있을까요? 부정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환경을 무질서한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야 되는데, 경제성장과 소비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정부의 방향은 잘못됐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이용자, 고객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 김진훈의 수요가 증대되겠죠. 수요가 증대하면 물건들을 많이 사겠죠. 물건을 많이 사면 공장들이 많이 가동되겠죠. 이 공장들이 많이 가동하면 매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결국 복지가 이렇게 수요를 증대시켰더니 환경이 더 어떻게 되고 있다? 오염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복지는 그렇게 긍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즘과 녹색주의는 궁극적으로는 복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관점에 좀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학습한 내용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 양심에 의한 것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았더니 그것이 복지 정책이었다. 산업화 이론, 산업에서 발생한 자원을 산업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용했더니 그것이 복지였다. 테크놀로지, 그런 거 아니야. 사회복지적인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사회복지 발전이었다. 시민권론, 시민의 어떠한 참정권이라든지 사회권이 발전하면서, 시민권론이 발전하면서 복지는 발전했다. 음모이론, 사회 양심과 대립되는 음모에 의한 것이었다. 확산이론, 종속하기 위해서. 바뀌었네요. 그죠? 종속이론은 종속하기 위한 것이고, 확산은 말 그대로 위계적인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공간적인 확산을 이루었다. 엘리트 이론, 전문가에 의해서 말씀드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신마르크스 조합주의, 사회민주주의, 국가 이익집단,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조지와 일 등의 이데올로기 4가지와 후기 6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과목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 이제 현대의 사회복지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